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8일입니다. 수요일이고 오늘 방송할 내용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좀 1시간 정도 길게 했더니 보기 힘드시다라고 해서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의심이라고 할까요? 뭐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 내용이 뭐냐면 시황의 그 시장, 특히 이제 상해종합지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뭔가 좀 의심스러운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별로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일단 한번 이야기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주식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선입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선입견들, 잘못된 선입견들, 흔히 수익률에 대한 것들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 이야기. 그리고 사실 오늘은 종목 중에서 뭐 바이오니아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바이오니아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길게 하면 마치 제가 지금 당장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추천인 것 같을까봐, 일단 관심 종목이라는 것과 지금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대략적인 것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일단 의심이라고 하면 사실 제가 오전 시황에 이렇게 글을 쓰긴 했는데요. 보통 오전 시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카페가 있는데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카페는 비공개 카페입니다. 비공개 카페이고 그냥 회원들끼리 서로 그냥 보는 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은 당연히 안 되겠죠. 비공개니까. 그래서 일단 오전 시황에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그러니까 어제 장이 마감할 때 중국 차트이거든요, 모습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저점 부분에 해당하는 이 라인을 정확하게 반등하는 모습에, 어제 같을 때 오히려 저는 조금 이거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떤 부자연스러움과 그리고 어떤 공포감이 없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 지금 상해 종합지수를 한번 보면 오늘은 한 1.27% 정도가 하락한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를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사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보통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어느 때는 미국 증시랑 매우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대만 가건 지수랑도 비슷하기도 하고, 언제는 중국 지수랑도 비슷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모습이 보여요. 근데 최근에 결론적으로 가장 중국 상해 종합 지수와 가장 비슷한 흐름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다른 해외 증시보다는 아무튼 코스피가 약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신흥국 증시까지들도 모두 다 반등을 한 모습인데 한국 증시만 좀 버티고 있는 모습. 근데 일단은 저희가 매수를 좀 강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안화가
적어도 조금 진정돼야 뭔가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일단 생각도 좀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어제의 모습은 차트가 이랬었어요. 어제가 어, 딱 그, 딱 여기서 끝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모습. 이렇게 이 전저점을 아주 정확히 딱 지키는 모습.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차트가. 너무 이쁘고, 근데 자세히 보자니까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거슬릴 수 있다라는 표현인지 알지만, 그냥 제 느낌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치 좀 뭔가 너무 이쁜지만 어색한 제가 그 오전 시황에는 마치 성형 미인처럼이란 단어를 쓰긴 했는데 뭔가 어색한데 이뻐 뭔가 균형이 막 다 맞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 거기에서부터 조금 어제 집에 가서도 그렇고 계속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황의 이야기를 뭔가 의심스럽긴 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주식시장은 생물이라는 표현을 하죠. 뭐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죠. 실제로 어떤 공장에서 찍어낸 것들이 아닌 이상은 생물처럼 움직인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 말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 중국 종합 지수를 보면서 꼭 죽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할 때 거의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정확한 반등,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생각. 근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했냐면 예전에 보면 어떤 차트의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때 이제 사람들이 거의 처음에 차트라는 걸 접하면서 여러 가지들의 어떤 차트 패턴 이란 책도 나오고 뭐 그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해졌었어요. 보통 뭐냐면 패턴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주식이라는 주식이 곧 생물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공감을 한다면 여기 어떠한 패턴이 정형화된 패턴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아주 유명한 패턴들이 있긴 하죠, 보통. 근데 그것들이 오히려 그것들에 의한 어떠한 시장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생각해 보면 뭐 특히 유행했던 거는 이런 것들이죠. 21 이평선을 뭐 반등하는 이런 것들에서 혹은 쌍바닥이라는 이런 단어들 그리고 5일선을 따라가는 것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상한가. 왜냐면 그때는 15%였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단점들이 사실 더 많았었어요. 보통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일명 어떤 작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런 거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실제로 그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믿고 있는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믿고 있는 패턴에 생략된 거는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패턴들에서 보통 작전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이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누군가 만약에 정말로 세력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더 매수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아주 정형화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특히 이 끝부분에서. 왜냐면 그래야지만 매도를 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일 이평선, 뭐 60일 이평선 지지 반등, 뭐 정배열,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그리고 혹은 뭐 이런 식의 뭐 어떤 캔들형들, 뭐 도지형들, 뭐 몇 개의 어떤 캔들이 모이는 것들,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뭐 적산병이든 흑산병이든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동원한다라고도 하고, 아주 기계적인 어떠한 지지 영역 이런 구간들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런 지지인 거예요. 이런 지지들. 마치 여기에서 계속 지지가 이루어질 것 같은 모습들. 그런 기대들로 인해서 오히려 매도를 못하게 하는, 그리고 오히려 캔들을 작게 유지시켜주면서 예전 이야기로 오히려 희망을 계속 주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몇 번의 지지를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하락하거나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등해서 상승하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정형화된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치하게 최근에 들어서 20일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신봉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다. 특히 최근에는 뭐 20일 이평선, 그러니까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정배열 되는 이런 것들부터 시세의 어떠한 막 큰 어떤 무언가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정형화된 것일수록 오히려 한 번에 훅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고 싶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느꼈던 건 이런 겁니다. 보통 시장에서 과거에 이런 정형화된 이런 패턴들을 이제는 무시하시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고, 거의 불가능해지고, 반드시 해도 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저는,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이 고점과 바닥을 형성하는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곳과 이런 곳의 모습들은 어떤 패턴보다는 저는 심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리. 근데 이 심리라는 구간을 생각해 보면 이 하락하는 구간, 최근과 같은 이런 하락 구간에서의 심리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차트가 보통 못생깁니다. 엉망진창이고 정확하거나 막 이런 게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심리라는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은. 그래서 이 바닥 구간에서는 보통 바닥 구간의 차트를 볼 때 일반적으로 공포감을 느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꾸로 이 상승, 이 거의 고점에 해당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패턴들이 더 많냐면 너무 사고 싶어질 정도로 이쁜 패턴들이 많아요. 의외로 시장의 고점에서는 이쁜 패턴, 이쁜 모습들. 이게 좀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못생겼고 이쁘다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고점의 모습은 심리는 모두 다 행복한 심리이기 때문에 어떤 하락에 대한 염려보다는 반등에 대한 염려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만 빠져도 일정 5일이라든지 10일, 20일, 또 어떤 사람들은 15일 이평선, 33일 이평선 여러 가지 보는데요. 이 구간 안에서 웬만하면 다 반등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도
5일 이평선이 아니고 6일 이평선, 뭐 12일 이평선, 18일 이평선, 27일 이평선 이렇게 깔아도 뭔가 다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평선에 대한 의미도 버려야 됩니다. 이 이평선은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과거에 5일 혹은 10일 전에 어떠한 사람들의 그 심리, 그 중심값 위에 있구나 아래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야 되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점의 고점의 모습들은 이뻐요. 이쁘고 장대 양봉도 하나씩 불쑥불쑥 나오고요. 거래량까지 실리고. 그래서 이 위의 모습을 보면 아주 이쁘고 좋아 보이고 뭐 기쁨, 행복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많아요. 정리해 보면 시장과 고점과 저점의 어떠한 정형화된 패턴은 이제는 더 이상 나오기 힘들고 우리가 알 정도면 그것은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정도로 보이고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된 모습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왜냐면 인간의 어떤 본능이니까요. 때문에 이 바닥 구간의 패턴들은 못생긴 경우가 많고 여기는 오히려 이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못생기고 또 어떤 무서울 정도의 공포감이 들 정도의 어떤 캔들들도 덜썩 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 바닥을 탈출할 때의 모습을 그때는 어떤 보조 지표는 거의 보지 않고 그냥 그날이라고 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 거의 대부분 할애를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 고점의 징후와 같은 것들도 캔들의 어떤 패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도 하긴 하겠지만 결국엔 흔히 말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분산 이것도 그걸로 거의 대부분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이 중국 상해 종합을 보면 이 모습을 봤을 때 특히 어제같이 이렇게 딱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혀 공포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상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무섭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상해 종합 지수를 보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진짜 일단은 이 전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추세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단은 이것이 진짜 바닥일지 여기서 추세가 꺾여서 이제부터 계속 상승할지에 대한 의심은 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유치할 수도 있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시장을 맞습니다. 좀 유치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코스피 지수를 좀 보면 흔히 말해서 차트쟁이들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차트를 좀 중점적으로 더 좀 보는 경우는 과거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매도. 그렇죠? 근데 여기가 가장 저점의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전저점을 깨는 순간 사실은 다 도망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또 반등을 또 하는 모습도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이런 모습들 다 걸릴 것 같지만 또 재하락이 또 나오는 모습들. 저는 이 패턴이 과거에 여기처럼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만 좀 확대해 보면 그때 저희가 매도했던 요 당일날 누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올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차트 패턴을 봤을 때. 그렇죠? 볼까요? 이렇게 보면 요 정도까지 왔을 때도 요 정도 대충 뭐 이 정도까지 왔을 때도 시장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 정도도 사람들이 다 참아보자. 이거 반등할 것이다. 왜냐면 전저점이라는 게 아직 정확히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사실 실수였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양봉 캔들로 마감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더 안 팔았었습니다. 요 당시 때. 근데 그 다음날 됐을 때 그때 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더 들어왔었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팔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 언저리에서도 당연히 지지받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질지 누가 알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너가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기술도 아니고 무언도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떠한 코스피의 이런 모습도 저는 그렇게 긍정으로만 보진 않아요. 왜냐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시장이 분명히 2017년도보다 올해가 안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실적만 봤을 때 과연 2600포인트라는 어떠한 이것을 넘어갈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어떠한 일정 이런 매물대들 이런 의미 있는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이 강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시장은 횡보 혹은 약세장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입해 보면 지금 신고가를 찍었던 2600포인트를 넘기 전까지는 시장을 강세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부적당한 것 같고 앞으로는 약세 혹은 횡보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한동안. 그쵸?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상승과 뭐 하락, 뭐 횡보를 구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상승이라고 하면 전저점과 전고점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의 모습은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리고 빠졌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상승 추세로 가려면 여기를 돌파해 내야지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이 구간부터. 지금은 이 구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다만 이 각도들이 결국엔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누워야 된다라는 거. 상승 추세가 이 하락 추세가 결국에는 조금씩 이렇게 각도가 좀 누워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런 각도들이 누워져야 된다는 거. 이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도보다 매수가 우위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정확한 어떤 패턴이라기보다는 수급에 의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약세장일 때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어제 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 이야기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시장들이 한동안 많이 저는 조금 특히 조금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중에 그래서 어제는 이야기했던 게 투자 전략을 조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투자 전략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대 수익률은 또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일반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저는 20%의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일단 20%라는 수익에 도달하면 물량을 줄이든지 전체를 매도하든지 하여튼 무언가는 합니다. 조치를 취합니다. 가만히 있진 않아요. 왜 이 20%라는 것이 나왔는지는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이 20%라는 그 수익률에 도달하는 평균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최고의 종목, 최고의 실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는 그런 회사들이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만에 그 20%에 해당하는 수익률이 보통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라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아주 최고의 종목들이 그런 거고 아주 우량하고 훌륭한 종목들 있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잘 사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보통 빠르면 2달에서
한 6달 정도 동안에 20%라는 수익률에 달성해요, 보통. 아주 예외가 하나 있어요, 대신에. 아주 예외적인 건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저희는 한 2주 정도 안에 한 20% 이상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거는 6주에서 혹은 뭐 8주 정도로 조금 더 보유한다든지 이러한 전략을 쓰긴 하거든요. 과거에 작년에 셀트리온이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예외적인 거니까 잊어버리시고, 시장에서 1% 정도의 비율도 되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과 주가 차트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잡주들이 오르는 거 말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맞춰보면 돼요. 이렇게. 이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내가 아주 최고로 좋은 회사를 딱 매수할 기회가 보다는 우량주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최고의 회사들은 1, 2% 정도, 상장사 중에서 1, 2% 정도밖에 비율이 나오지 않거든요. 보통 뭐 30개, 50개 뭐 이렇게 1년에 20개 안쪽으로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그냥 아주 우량한 종목일 경우 내가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적을 보면서. 근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은 답이 나온 거죠.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한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2달에서 한 6달 정도 걸렸을 때 한 20% 정도 수익을 낼 수도 있겠구나 정도라는 생각. 그러면은 내가 한 10종목을 샀다라고 해볼게요. 10종목을 다 10%씩 샀어요. 근데 아주 운이 좋게 딱 절반 맞추고 절반 틀렸어요. 5종목에서 대신에 이제 손절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겠죠. 손절은 1대 3의 비율로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한 마이너스 7, 8% 정도 됐을 때 손절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한 5종목을 손실 본 거예요. 한 마이너스 35%에서 혹은 뭐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손실 봤다라고 하고, 이 안에서도 한 2종목 정도만 20%까지만 갔고 나머지 3종목 정도는 한 10% 정도에서 10%, 5%, 3%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고 해보면, 혹은 뭐 너무 작나요? 10% 정도씩이라고 해본다면, 아니다, 그냥 똑같이 한 7% 정도씩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손실 났던 것들이 수익 났던 거와 상쇄가 되고, 요 정도면 얼마예요? 21% 정도 수익. 근데 이것을 평균하면 2% 정도도 수익이 안 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을 이러한 패턴을 한 1년에, 그러니까 한 2% 정도 한 번 매도가 한 바퀴 돌았을 때 2% 정도라는 것을 1년에 최소 2번,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요. 만약에 한 2개월, 한 3개월 정도라고 했으면 뭐 한 보수적으로 할게요. 한 3번 정도까지 라고 한다면 내 계좌 수익률은 1년에 4% 혹은 6%, 많으면 8% 정도라고, 아주 정말 잘했을 때 그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이러면 주식을 왜 하나요? 이럴 수 있어요. 맞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주식했거나 혹은 현재 했거나 대부분 물어보면 잘 되나요? 물어보면 아니요. 다 그래요. 맞아요. 대부분 다 못해요.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개인들의 95% 정도가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계좌 손실이 아닌 플러스 4% 혹은 6%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임대사업의 거의 맥스가 1년에 5%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거든요. 엄청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세금도 적게 내면서. 근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했을 때 그래 나는 그래 한 4, 5% 정도에서 많으면 한 8%, 한 10% 정도까지만 1년에 기대 목표치를 좀 잡아보야겠어. 난 그래도 이것에 만족하고 주식을 정말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
주식을 길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상 아니면 아우 나 이거 좀 그래 그러면 그냥 아예 주식과는 맞지 않아요. 그 정도의 투기적인 분들은 주식 시장이 아니고 선물 옵션 시장으로 가야 돼요. 선물 옵션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나는 한 달에 매일 1%씩 벌 거야. 혹은 한 달에 10%씩 목표를 낼 거야 라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거를 맨 처음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방송에서 오늘 몇 프로 수익 났습니다. 맨날 수익 나는 것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떤 잘못된 편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수보다 수익을 더 플러스하기가 어렵고 웬만한 펀드 매니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계좌 수익을 8% 10% 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한두 해는 해볼 수 있겠죠. 작년 같은 장은. 하지만 앞으로 그런 장이 안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나 주식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든지. 맞아요. 그 주식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추천해서 샀고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나 손해봤어 라고 생각할 정도의 마음가짐 정도면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주식을 할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심하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목표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본인도 실제 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수익률을 기대를 목표로 잡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건 아주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아예 딱 못을 박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만, 딱 하나만 짧게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한 회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좋은 회사를 딱 골라서 딱 매수하고 1년이든 2년이든 딱 들고 가는 것이 투자 아닙니까? 그것이 투자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아닌 것은 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투자와 투기,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뭐 투기죠.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포장을 하고 싶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투자라는 개념은 그거거든요.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다면 내 절제력으로 내 스스로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으면 투자의 어떤 기본 전제, 기본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좋은 회사든 뭐든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 투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샀더라도 리스크에 대한 개념도 없고 리스크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투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저는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보통 좋은 회사, 이게 만약에 회사라고 해볼게요. 코스피라는 회사. 코스피라는 회사가 실적이 돌아나갔던 시기는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가 실적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에 탁 매수해서 여기에서 탁 매도하는 것은 흔히 신의 영역인 것이고, 이런 매매는 없어요. 단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다면 아마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지 않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엔 이도 저도 아닌 누구나 아는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만약에 주식시장을 정복 가능한 시장이었다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의미 없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시장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 종목이라고 가정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이라고 딱 보면 시장, 흔히 마켓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수익을 주는 구간이 정해졌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서 이만큼 수익을 내고 딱 매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또 여기서 오를 것 같아서 바닥에서 매수해서 딱 샀어요. 이거는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순간 과정에서는 떨어질지 하락할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사는 구간도 반등을 했으니까 반등한 거지 더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항상 후행적인 것이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수익률을 정하는 것. 내가 10%든 15%든 20%든 무언가를 정해서 어떠한 근접하는 수치에 왔을 때 물량을 조절해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전하게 너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수익을 먹어라고 정해주지 않아요.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꾸준한 이 우상향하는 이 정도, 그러니까 편하게 그리면 이러한 시장이 있었다라고 볼게요. 봤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이 구간은 내가 정해놓은 그 목표 수익률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는 그 곳 안에서 아주 요 정도만 탁 수익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한 번에 오는 것은 신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의 영역. 그런 부분은 없고 내가 안전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래 앞으로 1년, 2년 동안 상승할 것이니까 이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일부 구간 혹은 뭐 어느 구간이든 간에 이 안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취하고 나의 계좌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리스크 관리를 할 거야. 저는 그것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간혹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이런 소리는 주식으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한 10여 년 전쯤에 배당이 높은 주식에 원가 50% 아래서 세일하고 있을 때 매수하는 아주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에 배당주를 사서 뭐 배당을 뭐 한다든지 혹은 이 회사가 앞으로 좋을 거니까 자식한테 줘야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다 나중에 지나 보면 후회하게 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야 그러면 너는 시장이 이렇게 오는 동안에 너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은 요 부분, 이 부분 뭐 아주 작은 요런 부분밖에 없으면 너 여기서 매수 매도 하면 너 단타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단타의 개념은 저는 이렇게 봐요. 하루에 1, 2% 정도 혹은 2, 3% 정도를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매수 매도를 하는 그것이 목표인 경우인 것이고 여기에서 매수 매도는 내가 정해놓은 매수와 매도의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거예요. 수익률과 무관하게 시장이 주는 안전한 구간 안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인 거예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장은 작년과 같은 시장은 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의 목표 수익은 변해야 될 것이고 목표 수익률을 변해야만이 손절이라는 단어도 다시 꺼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바이오니아 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이 회사는 연간 차트로 보는 게 좋아요. 연간 차트로 보면 이 회사가 몇 년인가요, 이게? 저는 여기 때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장 이후에 이 상장 이후에 지금 실질적으로 종가가 상장 첫 번째 가격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 아주 오랫동안 적자였던 회사.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근데 주가가 머물러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버텨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기술력 이것에 대한 혹은 의지를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 회사가 추구하는 어떠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술력이 있어 보이는데 아직은 연구할 것이 좀 있어 보이는 하지만 그 의지가 굉장한 왜냐하면 이 회사의 매출의
한 40% 이상을 40, 50% 정도를 연구 개발에 다 쓰일 정도인 회사거든요. 저는 이 회사를 볼 때 약간 시젠이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시젠. 시젠과 중복되는 사업 분야도 있긴 해요. 있긴 하고, 저는 이번에는 이 회사가 한번 좀 일을 낼 거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에 이 전고점이 23,000원 정도인데요. 시장에서 최근에 나온 목표가는 18,000원 정도를 보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시장은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탄력을 받으면 정해놓은 목표가 이상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많이 차치를 하고 이 회사가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건 뭐 예측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리란 법은 반드시 이란 법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매출에 대한 예측치는 신빙성 있게 좀 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이번이 2018년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시작이 되고 내년부터 이제 이 회사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회사의 어떤 저는 매우 의미 있게 조금 생각했던 부분 하나가 뭐랄까 이 장비가 있는데요. 그 진단하는 그 분자 진단하는 장비를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계속 적자였던 회사였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렌탈하지 않았었거든요. 렌탈이라는 그 사업 구조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유상증자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으로써 이 회사가 제품을 그냥 한 번에 팔아버렸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품 가격이 경쟁사 제품의 한 50%밖에 되지 않는 싼 제품이지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잘 이쪽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들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바람에 앞으로 이 회사가 렌탈로 바꿨어요. 방향을. 저는 이것이 이 회사의 매출의 어떤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해서 매출이 늡니다. 보통 다른 회사들도 이런 경우도 많았고 일단 매출이 내년 500억대 매출이 500억, 700억 뭐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부터 아주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에 어떤 여러 가지 뭐 기술력이 있긴 해도 뭐 저희 역시도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보는 내용이고 저희도 뭐 회원분들의 그러니까 그 병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뭐 자문을 구해 봐도 사실 저희가 정확히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기술력에 대한 의지, 그 CEO의 의지가 아주 중요한 거고 그것들이 지금 빛을 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의지들이 이제는 재무적으로 숫자로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구조, 영업 방식의 구조가 변경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 회사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뭔가 회사가 달라지는 모습들의 회사들이 있어요. 서부 TNT라든지 제가 어제 카페에다가 올려드린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사실 비공개 카페라서 검색해도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서부 T&D라는 회사는 예전에는 흔히 자산주라고 해서 많이 봤죠. 근데 이제는 자산주가 아니라 저는 성장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글을 올렸고, 왜냐면 이 회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렇게 보면 매출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고 영업이익의 구성비도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어 가는 것들에 의해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간혹 나와요. 회사들이 이게 달라지는 어떤 계기가 생기는 것들. 그 다음에 숫자가 찍히거든요, 보통. 재무적으로. 근데 그 앞서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와 같이.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을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건 거의 힘들 정도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밖에 답이 없고 중장기 투자 아닌 이상 수익 내고 나오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앞으로 좀 계속 추적할 생각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작고 아직은 현금 흐름표상의 어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매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무언가가 변화되는 것들, 근데 그런 변화가 플러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지금은 적자 기업이었잖아요. 내가 특례로 상장한 회사라서 상폐가 되지 않은 것뿐이었지.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재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것들을 보고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를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이 회사의 시총이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2천 얼마였죠?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그러네요. 2,200억 정도로 보이는데요. 3천억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멘텀이 나오고 시장에서 보고서들이 한두 번 더 나오고 하면 3천억, 4천억 금방 갑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종목들은. 하지만 이런 종목은 분할 매수가 아니면 물량을 가지고 있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전략은 고민해봐야 되고, 만약에 권하는 투자 전략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실적의 예상이 예상되니 이런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매를 하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온다면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좀 서부 T&D 차트도 안 봤네요. 아이고, 이야기만 하고. 이 회사도 많이 달라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이 회사의 땅값이 얼마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라는 것. 특히 힌트가 되는 것은 이 회사가 주가가 오르고 안 오르고의 핵심은 공실률이겠죠. 50% 정도 이상의 어떤 객실이 채워지면 이 회사는 영업 구조가 플러스가 되는 구조이니까요. 근데 이 회사의 20, 30%의 어떤 그 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비즈니스 그 뭐라고 하나요? 제가 갑자기 용어를 까먹었네요. 그쪽으로 운영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 T&D라든지 뭐 바이오니아,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 회사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런 종목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중국 시장과 상당한 어떠한 어떤 동기화가 되어 있는 한국 증시가 중국 시장이 반등이 안정적으로 성공하고 위안화도 진정이 될 때 조금 한국 시장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안정이 된다라는 것이지 강하게 시장 전체가 상승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일단은 합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렸던 제약바이오의 어떤 그 바이오니아, 서부 T&D 뭐 이런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회사들에 조금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목표 수익률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로 할 수 있는 수익률은 얼마일까?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없으면 누군가 오늘 뭐 사세요라고 하면 덜컥 삽니다. 그리고 아, 왜 빨리 안 오르지? 매일매일 봐요, 주가를. 그렇게 하면 쉽지 않죠. 그죠? 보통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아는 어떤 기법, 패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방송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